네. 제가 약 45만 원을 들여서 책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다누리, 여러분 참가비는 저는 다누리를 다 드릴 생각이고, 저는 한 푼도 안 가져갈 거예요. 네. 왜냐면 요즘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연봉 500만 원도 안 될 때 연봉 60만 원으로 생활을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5-6만 원으로. 한 달에 5만 원으로. 근데 한 달에 5만 원으로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한데요. 물론 단 그때 이제 어머니가 쌀하고 김치는 보내줬어요. 이제 그거까지 만약에 사서 먹었으면 아마 생존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어서 앉아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한 건 벌써 올렸어요, 유튜브에. 거제도 대명콘도에서 했던 거요. 경남 지역 전체 사서 직무연수 강의였고요. 꽤 재밌었어요. 혹시 저기 휴대폰 진동이나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약 1년 전에 여전히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도 못 벌 때, 1년 전에 제주 대기고등학교를 가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제 그림이 좀 지금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이 신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래야 되겠구나. 눈동자의 우주 그림인데,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그림이.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은 있지만 이제 증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고등학교에 가서 화가로서 아마 제 그림이 잘 팔리고 가격이 올라가서 제가 하루에 100억씩 버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 수입이 100억. 지금 현재 하루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림 판매 돈으로만. 그럼 지금으로부터 10,000배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수입이 100억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환호를 질렀어요. 소수만. 이게 황당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루에 100억씩 버는 화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계 미술 시장에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 매출액은 일단은 뭐 몇 조 단위입니다. 1년에. 하루에 100억씩 벌면 1년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계산 안 해보셨죠? 저는 이런 거를 아주 가난할 때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3조 6,500억을 봅니다. 3조 6,500억. 하루에 100억씩 벌면 365니까 그죠? 이런 거 아주 가난할 때부터 저는 계산하고 있었고, 그 날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그림이 잘 팔리게 되면은 약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강의를 할 때마다 책을 다 무료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때 꿈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때는 차비도 안 나오고 시간당 강의료가 2만 원, 3만 원 할 때였고, 그러니까 책을 10,000원씩 받고 팔았죠. 반값에 팔았어요, 사실 그때도. 그 힘들 때도 반값에 팔았는데, 드디어 제가 책값을 안 받아도 된 때가 온 거예요. 그림이 팔려서. 그래서 이제 오늘 몇 명이 오는가 하는데, 처음에 저는 20명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인가 문자로 41명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43명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이 중에서 한 10%는 안 오겠죠 그랬더니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신청하면 다 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정도 왔을 것 같아요. 어쨌건 1인당 하나씩은 돌아갈 겁니다. 이게 45권이에요, 총. 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에 거제도 강의는 미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고, 미래인문학, 그러니까 미래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 좀 들어오는, 인간
인간의 특성이라든가 그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소드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거부터 장사부터 좀 시작할게요. 이거는 저기 공짜로 안 드리고 팔 건데 제가 서울문화투데이에 칼럼을 써요. 서울문화 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뭐 이제 고려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적어서 얘기하다가 칼럼을 쓰는데 이제 그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 칼럼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칼럼이다 라고 느낌이 되는 게 실린 신문을 신문사에 10부씩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좀 보관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세 종류의 신문을 이제 10부씩 받아서 하나는 좀 과거, 고전에 대한 칼럼이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칼럼이고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그 칼럼을 썼는데 그래서 이 칼럼에 사인을 해서 이 세 개를 10만 원에 팔겠다. 처음에는 사실 이거 하나를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어 유튜브에. 그랬더니 세 명이 10만 원을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사인만 해서 이 신문 하나를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더니 이제 요걸 딱 보니까는 여러 개 있는 게 3종이 있어서 이 3종을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더니 4명이 다시 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6개가 팔렸고 지금 2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는 제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칼럼에다 사인을 한 게 이제 이 신문 3개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으신 분은 사가시고 이게 이제 제가 화가기 때문에 이게 좀 독특한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화가가 신문에 칼럼을 써서 칼럼에다 사인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이제 뭐냐면은 그 예술가로서의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 신문에 여러분 이희문이라고 알아요? 민요를 하얀 가발 쓰고 노래 부르는 싱싱이라는 그룹을 이끄는 아직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싸이가 한국에서 유명해질 때 그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강남스타일이 사실 해외에서 먼저 유행을 했었죠. BTS도 마찬가지예요. BTS도 해외에서 먼저 떴거든요. 근데 싸이 이후에 BTS 이후에 해외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싱싱 이희문이에요. 이 사람이 공연하면 전부 매진이 됩니다. 대단한 그 현재 예술가인데 우리나라 민요를 불러요. 민요를 조금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이분이 서울문화투데이에 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깜빡했어.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희문이에요. 은색 가발 쓰고 민요 부르는 이희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희문 사인을 받으면 이게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생겨버리죠. 이런 거에다가 여기 사인하도록 딱 공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가시면 나중에 이희문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하면 이게 그러니까 A4에다 사인 받는 거랑 전혀 틀려요. 그 사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인북이잖아요. 사인북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그 사람의 그 사인을 받는 게 그게 이제 뭐냐면 희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성.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10만 원에 사면 어떻게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제가 지금 이희문 공연을 꼭 가서 사인을 받아라. 제 생각에 이희문 씨가 거의 싸이급으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아직 모르시나 본데 앞으로 공중파에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사람. 이 가수가 민요를 부르는 가수인데 보통 이제 미국 외국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냥 뮤지션이라고 부르죠. 뮤지션. 국악인이 아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인가 어머니인가가 국악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 신문에 그 이희문 씨가 노래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이걸 제가 힌트를 드리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버트런드 러셀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늘 거제도 대명콘도에서 어플루엔자라는 질병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플루엔자부터 먼저 볼까요? 제가 좀 이게 미리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아까 이게 좀 강의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여기에 와서 제가 지금 또 편집을 했어요.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어플루엔자 페이지를 지금 찾아놓지를 못했는데요. 어플루엔자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찾을게요. 어플루엔자는 풍요라는 의미의 어플루언스라는 영어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하고 어플루언스가 결합된 말인데 여기가 있을 건데 이제 이런 강의를 하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네. 자, 어플루엔자 진단 10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몇 개가 해당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번, 부자가 되고 싶다. 2번, 쇼핑과 명품을 좋아한다. 3번, 내 것과 남의 것을 자주 비교한다. 4번, 비싼 것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 5번, 비싼 것 가지면 삶이 더 좋을 것이라고 느껴진다. 6번, 일하는 것보다 그 일로 뭘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7번, 친구가 내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8번, 어떻게 해서든 유명해지고 싶다. 9번, 스타일과 패션에서 뒤지고 싶지 않다. 10번,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 않다. 이게 건강하고 싶다고 좀 다르죠? 이것도 이게 편집 다시 해야 되겠네요. 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건데, 여기서 이제, 자, 이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뭐냐면은, 부자가 돼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내지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전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이미 질병에 걸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얼마를 벌어야 된다. 이거는 질병 상태가 아닌데, 나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이미 자기가 이제 자본주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걸 자본주의 바이러스라고, 어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심각해지는 건데, 명품을 쇼핑하고 할 때 거기서 행복감을 느꼈을 때는 이제 질병이 좀 깊어진 겁니다. 치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제 살짝 중독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 거하고 남의 것을 자꾸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악화되는 겁니다. 그 병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는 상태가 된 거죠. 비교했는데 부러워해버리면 이제 뭐냐면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정신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 이제 그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7번, 최악이 7번이죠. 내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근데 8번, 9번, 10번은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한데, 10번도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 않다 하고, 건강하고 싶다고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머리도 주름살도 되게 건강한 주름살이 있는 거거든요. 하회탈 주름살 같은 거. 그 건강한 주름살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보툴리노스,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제 웃을 때, 호호호, 아시죠? 이거. 웃을 때 이렇게 웃는 거, 호호호, 이거. 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여기. 목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막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그거는 그 내면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내가 나이를 헛먹었다라는 두려움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으면요, 굳이 주름살을 감추고 싶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손자랑 더 놀고 싶어지죠, 그냥. 예. 자기가 잘 살아왔다면.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자꾸 이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어떤 뭔가 장식품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장식품 중에서 보니까 가장 쓸만한 게 돈이야. 보니까는.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이쪽으로 자꾸 이제 마인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바이러스, 어플루엔자의 감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자칫하면 여기 이제 감염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서 사실 감염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많지 않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버트런드 러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충동이 있는데, 소유 충동하고 창조 충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삶은 창조 충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소유 충동이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삶이다. 이렇게 러셀이 표현을 한 겁니다. 창조 충동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이 그 삶을 살짝은 힘들어도 좀 즐기는 듯한, 강신주 철학 박사 강의 중에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강신주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는 이렇게 일중독에 사람들이 걸려 있대요. 사람들이 일중독. 일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자유 시간을 주면 사람들은 쉰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쉬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쉬는 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신주 박사 얘기는. 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모험을 즐기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늘 느끼는 상태. 예. 그것을 이제 자유라고 보는 것이죠. 그 부분을. 그래서 자유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자유래요. 자기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예.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쉬는 게 이제 그 자유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 아무튼 전반적인 내용은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소유 충동이 이제 인간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플렌자에 걸려가지고 소유 충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지는, 이제 저도 아까 뭐 좀 하루에 100만 원씩 번다고 자랑을 한 것 같죠. 근데 그 자랑은 아니고 이제 저는 사실 더 벌어야 돼요. 더 벌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버는 돈을 100% 기부하겠다고 신하고도 약속을 했고, 2007년에 약속했습니다, 이미. 12년 전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다 공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2022년부터는 제 그림값을 복지재단으로 바로 입금하게끔 할 거예요. 아예 제 통장을 거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 통장에 일단 들어오면 의심을 사는 겁니다. 모든 돈이라는 게. 아예 딴 통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이제 100% 기부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제 경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문화복지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자 하는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그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정해져 있어요. 어디 써야 될지가. 어떻게 써야 될지가.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의 소유 충동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야기가 이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영감이 찾아와요. 아, 이쪽으로 건너뛰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컨셉에 따라서 여러 가지 PPT를 만들어 놨는데,
그 PPT가요. 인간의 미래. 인간의 미래로 볼까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동물의 세계에서 유행하는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건강입니다. 인간의 생산력과 미래입니다. 미래 문명 미래죠. 여기 나와 있구나. 여기 보면 이 물고기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높이 뛰는 이게 가젤이던가 아무튼 그 사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톱에 이렇게 길게 뭐 붙이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 터키에 가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굴뚝이 있는데, 그 터키 굴뚝에는 한 집에 굴뚝을 보통 4개에서 5개를 짓는데요. 근데 거기 진짜 아궁이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떤 섬인데 수레바퀴를 이렇게 엄청나게 장식을 해서 타고 다녀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굴뚝 공사비가 한 1억쯤 든답니다. 그 나라 돈으로. 근데 굴뚝이 원래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4개를 더 지어요. 4억을 들여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서는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내가 돈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럼 인간이 왜 그렇게 소유욕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이제 진화생물학이에요. 진화심리학인데. 이 열대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열대어들은 수컷들이 서로 이 꼬리를 물어뜯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족관을 잘 보시면은 이 열대어가 꼬리를 딱 물어뜯다가 막 도망가요. 그래서 처음에 학자들이 배가 고파서 뜯어먹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배가 고파서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이 꼬리가 멀쩡하게 남아있는 수컷한테만 허락을 하는 거야. 꼬리가 이렇게 뜯기는 수컷한테는 이제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수가 쌍을 이루어서 정액하고 알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꼬리가 뜯어먹힌 수컷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너는 스피드가 약하다 이거야. 너가 빨리 헤엄치는 놈이었다면은 네가 꼬리를 뜯어먹힐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는 강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랑 짝짓기 할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수컷들이 서로 꼬리를 막 뜯어먹어. 왜냐면 자기가 나중에 짝짓기 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성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공작이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공작도 이 눈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해요. 암컷이. 이 개수가 많은 수컷을 또 선호를 합니다. 공작이. 그래서 이제 이게 찰스 다윈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진화론에서 핸디캡 이론인데, 찰스 다윈이 공작이든 아까 열대어든 긴 꼬리가 실제로 그 포식자가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대요. 잡아먹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꼬리가 길면 도망가는 게 더 오래 걸리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얘기가 있죠.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도마뱀은 꼬리 떼고 도망가는 건데, 그래서 찰스 다윈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진화론 이론하고 안 맞아. 진화라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게끔 신체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왜 저놈들이 생존에 불리하게끔 발달했을까? 이해를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찰스 다윈 이후에 진화학자들이 이것을 핸디캡 이론으로 그것을 정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긴 꼬리가 나한테는 불리해, 그죠?
만약에 늑대나 여우가 공작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긴 꼬리는 더 불리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 이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수컷이야. 이걸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인간한테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그 수컷들이 보통 그런 행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 겨울에 요즘엔 동계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스케이트보드 타고 휙 해가지고 막 다리 휙 잡고 막 한 바퀴 돌고 이런 거 있죠. 왜? 아무튼 스노우보드라고 그런가? 스노우보드? 그런 건데 이제 실험을 했어요. 스노우보드를 실험을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예쁜 여자 심사위원을 하면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선수들이 어떻게 바뀌나 했더니 자기 신체에 굉장히 위험한 묘기를 자꾸 부리는 거야. 심사위원 중에 예쁜 여자가 한 명 있어도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은요, 여러분 예쁜 여자친구랑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애들이 자꾸 싸워 놀러 온 남자애들이 왜 같이 합석하고 싶어가고 여기랑 그러면 신경전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시비를 걸어서 힘자랑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경쟁자를 쫓아내고 저 예쁜 애가 있는 팀이랑 우리가 합석을 해서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해야지.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유원지에서. 이제 이게 다 핸디캡 이론 같은 건데, 그 남자들이 술 먹기 대회 하죠. 여자들도 가끔 하지만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 난 이만큼 먹어도 안 취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 남자들이 담배 피는 심리도 거기서 비롯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내 몸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집어 넣어버려도 나는 몸이 건강해. 뭐 이런 거. 아무튼 그게 핸디캡 이론인데, 이 동물들이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면 당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짝짓기를 못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컷들끼리 싸우는 방식하고 또 암컷들끼리 싸우는 방식이 좀 틀린데, 이 얘기 이제 들으면 자기 과거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수컷들끼리는 주로 이제 주먹다짐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대다수의 물고기가 됐든 동물이 됐든 주먹다짐을 많이 하는데, 암컷들은 특이한 경향을 보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암컷들은, 왕따시키는 것이 그 암컷을 죽이는 거예요. 관계에서 소외를 시켜요. 근데 남자들은 뭐냐면 그냥 때려가지고 얘를 병신을 만들어요. 병신을 만들어. 이제 법이 없을 때, 법과 경찰이 없던 시절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동물도 그렇게 인간 세계도 있었죠. 근데 여성들은 보니까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 자기 경쟁자. 그래서 여자들은 묘한 심리가 있는데, 자기보다 이쁘면 평판을 무조건 나쁘게 만들어야 돼. 왜? 그 오빠가 그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거든. 왜? 그 오빠가 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예쁜 여자한테 약하다는 걸 여자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생긴 여자들끼리 조금 예쁜 여자를 이렇게 헐뜯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게 막 더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는 뭐 사치가 심하다 뭐 이렇게 막 소문을 막 내가지고 그 오빠가 일단 제일 이쁜 애를 제거시켜. 그 집단에서 이제 그 오빠로부터 자기 주변의 오빠가 이제 그 여자애를 선택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폭력성이 허락이 됐을 때는 그게 폭력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폭력을 함부로 못 쓰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명예훼손이에요. 자꾸 뭘 걸어가지고 명예를 이렇게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방식으로 폭력이 지금 전환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자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제거가 당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아시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불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평판을 나쁘게 해서 제거를 시켜요.
그게 동물일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생명체가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터키의 그 굴뚝처럼, 여러분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아지냐면, 사기꾼 유전자가 왜 안 없어지냐면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플루엔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권력이 있다, 돈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더 끌어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덜 공격을 당해요.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사기꾼도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후광을 만들어가지고 누구 내가 취업시켜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돈 뜯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는 척 하거나 진짜 있거나 하면은 그것을 그래야만이 생존을 해왔다라는 것이 우리 DNA에 굉장히 깊이 각인돼 있어요. 굉장히 깊이. 그래서 인간은요, 아까 그 우리 버트런드 러셀 선생님 말처럼 자기 삶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인문학을 좋아하고, 또 뭔가 예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고, 이 노력을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순간 소유충동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동물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플루엔자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안 걸리는 사람들 특이하게 있는데, 그 어플루엔자에 안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 걸리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다 걸려버려요. 그 병에 다 걸려버립니다. 왜? 우리 DNA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어플루엔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김용 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펼쳐놓고 해보죠. 통소평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방법 해가지고 10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통소평 융복합 인재를 왜 키워요? 4차 산업혁명기에 이런 인재가 아니면 일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의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취업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물론 그마저도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면 또 없어지겠지만은 어찌됐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크고 이상적인 꿈과 목표, 믿고 맡기는 부모, 흥미와 재능의 조기 발견, 10대의 준 전문가 되기, 재미로 전공과 일을 선택하기, 폭넓은 경험, 계산보다는 행동, 강렬한 실패의 경험. 이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다 허락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과, 추상적인 성과 말고, 추상적인 성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아주 막연하고 전혀 보장하지 못할, 그리고 정작 그 부모조차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걸 자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공부로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한테. 왜? 그걸 외부에서 관찰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었죠. 왜냐면 고시패스하면 출세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는 그게 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서서 강의를 시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자, 어플루엔자에 걸린 엄마가 엄마와 자식의 대화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뭐야.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넘어갔어요. 거창구 10개를 한번 열어놓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무튼 그냥 이거 펼쳐놓고 할게요. 거창구 10개는 일단 내가 찾아볼게요. 우리 부모들이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심한 애는 공부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해.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애들도 있고. 왜 자꾸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하는 순간 당황합니다. 왜? 자기는 시키면 시킨 대로 컸거든요. 부모가 이거 해. 그럼 계속 컸는데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가 딱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야.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딱 하는 거야. 생각 안 해봤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그래서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게 그 대화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다 너 잘 되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애들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요즘에 서울대 취업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 두 번째 질문. 서울대 취업률 몇 프로인 줄 알아? 40%야. 60%가 실업자라고. 걔네들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래, 40% 확률이라도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명문대 그 취업률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 엄마가 왜 그렇게 나한테 시키는지를 캐 물어보면 엄마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라는 건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마지막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피해의식이 있고 그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저 밑에 있는데 그게 나올 때는 책 봐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그 왜 그래야 되는지 면밀하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그래서 애들이 대들면 그때 당황합니다. 하부르타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가 이제 최고의 정답이죠. 따지고 들어가면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애들은요 취업률까지 요즘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경제학자 한 분이 쓴 책이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인데 좀 이제 두껍고 어려워요. 프레자일이 유연한,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자일. 그래서 우리 그 택배할 때 여기 유리컵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프레자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깨지기 쉬운 상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프레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절대 깨지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경제가 깨짐에도 불구하고 절대 약해지지 않는 조건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한 책이에요. 그게 안티프레질인데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거기에는 유연성이나 창의성이 그 비법으로 나옵니다. 유연성과 창의성, 창의성은 또 열린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다음에 담대함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요. 뭔가 또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것도 필요한데 어차피 책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고 거기서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명문대 학벌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최고위 과정 박사학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돈 많은 사장님들이 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500만 원, 800만 원 내고 최고위 과정을 갑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변변찮은 강사들 데려다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게 학위증을 하나 주는 거예요. 무슨 고려대학교 최고위 과정 인기 엄청 많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안티프레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소득이 늘어날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사람들은 학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답니다. 그렇게. 근데 경기가 하강일 때는 학벌이고 뭐리고 던져버린대요. 내가 당장 지금 월급 한 푼이 안 생기는데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경기가 하강일 때는 진학을 안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대도 대학원이 미달이 돼요. 모르셨죠? 미달되는 데가 생겨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게. 근데 서울대 대학원이 왜 미달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실업자 딱지가 싫어서. 도피성 진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대학 졸업하고 실업자 소리를 듣느니 대학원생 소리를 들어야지 시집장가를 잘 가는 거예요.
명문대생들도. 그때 얼른 선봐가지고 부잣집이랑 그냥 결혼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야, 너 일단 진학을 해야 돼, 막. 너 대학 졸업했는데 대학원생도 아니고 너 실업생이면 너 시집장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진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얼른 해치우는 거야, 막 결혼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혼을 딱 해치우면은 얘가 취직을 못해도 그 처갓집이나 그 신랑집의 그 막강한 재력을 이용을 해서 직장을 아예 만들어 버려. 회사를. 그래서 회사 사장으로 앉혀버리죠. 이제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쪽에서도. 학벌이 높은 쪽에서 그런 전략을 써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간은 소유의 욕망을 원초적인 우리 DNA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카르텔 욕망도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욕망, 우리끼리 해먹어야지 이 욕망도 엄청 강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았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개미왕국 아시죠? 그 개미왕국 이야기를 최재천 박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님이 그 4명의 여왕 개미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두 마리씩 동맹을 맺는데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다 멸종을 시킨답니다. 마지막에 둘이 또 싸워.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게 되게 좀 카르텔의 진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도둑들이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은행을 털잖아. 이렇게 황금을 털면은 처음에 한 10명이서 털어요. 근데 성공하고 나서는 여기서 한 명씩 죽으면 내 몫이 많아지는 거야.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괜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막 죽여 서로.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영화들이 어떻게 끝나면 마지막에 자기도 죽어요. 왜냐면 내가 죽인 놈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이제 그 금괴를 딱 매달고 가는데 얘가 조금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총으로 빵 쏴서 자기도 죽고 끝나 영화가. 보통 그렇게 끝나죠. 그게 카르텔의 최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뭉쳐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지역끼리 이렇게 잘 뭉쳐야 해야 돼. 이게 그 카르텔의 최후는 자기가 보복당해요. 결국에. 왜냐면 그런 카르텔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년 전에요. 교도소에 갓 나온 청년이 어느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칼로 찔러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왜 너는 그 살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느낌을 알고 있죠. 이게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들 그 느낌을 갖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걸려 봐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사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는 가족들이 미워지더래요. 자기 가족이 미워지더래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웃고 있을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도. 근데 그 교도소에서 나온 청년은 뭐예요?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유리창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가족끼리 아빠는 와인 한잔 하고 있고 막 웃고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내가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카르텔의 최후입니다. 카르텔은요 결국 테러를 불러요. 테러. 범죄 피해자를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어떤 사회가 조직의 쓴맛이 너무 강해지면 조직의 쓴맛은 조직의 쓴맛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모든 조직은 단맛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것, 어떻게 조직의 단맛을 만드는 그 사회로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그게 제 목적이었고 이렇게 책을 쓴 목적이고 또 강의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그림을 파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무튼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이야기 좀 점점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그 어떤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트레드밀이라고 있죠. 이렇게 쭉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러면은 그 마치 흐르는 강물을 오르는 연어처럼 열심히 헤엄쳐야만 전진하고 좀 쉬면 퇴보한다고 그러잖아요.
않아요. 근데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신의 경지 또는 그 어떤 순수성의 경지, 어떤 영원성을 자기가 간직하고 싶고 신의 창의성을 느끼고 싶고 그랬을 때 그렇게 연어처럼 헤엄치지 않으면은 자기 몸속 DNA에 있는 그 동물성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걸로 넘어가죠, 다시. 김용 총재 나왔던 걸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부모가 그 연어처럼, 부모 스스로가 연어처럼 소유 충동보다는 어떤 자기 삶의 소소한 창조여도 괜찮아요. 소유 충동보다는 그 창조의 충동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그게 할머니가 됐든 부모가 됐든 본인들부터 그걸 모범을 보여야만 하는 좀 절박한 이유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거든요. 절박한 이유가.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이요, 그 부모의 마인드가 전염이 되더라는 겁니다. 감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사소하게 나누는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뭐 그런 얘기죠. 부모는 편식을 하면서 너는 편식하면 안 되고 너는 골고루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아시죠? 아빠는 담배 피면서 너는 지금 몸에 뭐 해로운 뭐 소세지 뭐가 해롭지? 아무튼 불량식품 먹지 마. 아빠는 담배 피면서 너는 불량식품 먹지 마. 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담배를 피면은 애들은 불량식품을 먹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막연하게 부자가 되기를 꿈꾸게 된다면은 아이들은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안 행복할 것이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는 애들이 보니까 부모부터가 부자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요즘에 더 높아요. 요즘 부의 세습이 훨씬 강해졌거든요. 개체에서 용이 안 나는 세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인플루엔자에 걸린 상태에서 자식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그 자식이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재벌하고 자기 부모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해준 것도 없이 잔소리만 했다고 그래요. 아니, 엄마가 나한테 5억을 대줘봤어, 50억을 대줘봤어, 회사를 차려줘봤어. 그래놓고 무슨 열심히 살아라,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왜 해? 걔네들이 뭐 공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 부모가 돈을 대주니까 그 학벌이 시너지가 일어나서 성공을 하는 거야. 그냥 학벌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인 줄 알아? 이렇게 덤벼버려요. 부모한테. 원망이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돈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요양에서는 이제 그 시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이 있다. 제발 좀 보조금을 다오. 그랬더니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네, 국가에서. 그랬더니 그 요양병원에서 막 노숙자를 데려다가 막 눕혀놓는 거야, 보조금 받으려고. 나이 젊은 사람은 나이 많다고 또 속여가지고 또 보조금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요. 아무튼, 그냥 좀 우픈 이야기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 총재가 다트머스 대학에 있을 때 그런 건 우리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시켜서 했는지 하고 싶어서 했는지. 이 얘기가 백시 아나운서가 쓴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라는 책이 김용 총재를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김용 씨가 했던 이야기예요. 김용 씨가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했을 때 그 오바마랑 친하잖아요. 김용 씨가. 그래서 세계은행 총재 됐거든요. 지금 트럼프로 바뀌면서 물러났죠. 자기가 이제 그 면접 시험 볼 때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 면접 시험 볼 때. 다트머스 대학이 아이비리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연세대나 서강대 뭐 이쯤, 뭐 그쯤 급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은 다 똑같대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왜 지원조차 안 해주잖아요, 보통. 우리 아시죠? 잘하는 애들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성적은 다 잘하고 뭐 다 빠질 게 없어. 근데 김영 총재가 아이들이 딱 앉아있는 걸 보자마자 그런 건 우리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시켜서 있는지 하고 싶어서 있는지. 얘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은 좋은데 눈빛이 시켜서 한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근데 한쪽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공부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야, 이게. 귀신을 속였으면 속였지 면접관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면접관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입사 지원자 그 인사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면접 시험장에 신입사원 지원자가 딱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걸음걸이를 보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중률이 거의 한 75% 나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초 안에 판가름이 안 돼. 3초. 똑딱똑딱 3초 안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김영 총재도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직접 점수는 매기지 않았지만 앉아있는 애들 눈빛만 보고 어떤 애가 떨어질지 어떤 애가 붙을지 자기가 안 돼요. 근데 대학은 적중률이 더 높습니다. 거기는 90% 이상 나와요. 그걸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주도성이라고 불러요.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이 있는 눈빛이냐 자기주도성이 없는 눈빛이냐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자기주도성이 없는 성인들도 있어요. 자기주도성이 없는 성인들이 회사에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어떤 면접관이 해준 얘기인데 요즘에는 워낙에 창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왜 창의성을 요구하냐면은 삼성도 그렇게 얘기했죠. 1등이 아니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희 씨도. 그러니까 왜 창의성이 중요해졌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한국은 한국대로 먹고 살 수 있었고 일본은 일본대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경제가 통합이 돼 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 기업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 글로벌 하나의 시장화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뭐 지금 그래서 중국의 1등 기업하고 한국의 1등 기업인 삼성이 지금 막 경쟁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실패했잖아요. 폴더폰 그거. 네네네. 그러니까 1등 하려고 아주 그냥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시하려고. 5G도 마찬가지고. 5G 맨 처음에 출시했더니 또 안 돼. 또 4G보다 더 느려 또. 그러고 있어요. 통신망 인프라가 안 되는 게 인프라가.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뭐냐면 그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졌냐면은 그 아이들의 그 젊은이의 내부로부터 그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두뇌 저 안쪽에서부터 뭔가 독창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그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성공시킨 거는 실패 DNA다. 실패에 관대한 기업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실패. 직원들이 실패하면 심지어 미국에는 어떤 기업이 있냐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실패 보너스를 줘요. 아유 실패하느라고 고생했다. 이 보너스 가지고 여행을 좀 다녀와라 이래. 다음에 또 멋지게 실패하는 거야. 화이팅 하고 여행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원이 이제 실패했다고 돈을 주고 여행을 갔다 오래. 자르는 게 아니에요. 갔다 와서 또 멋지게 실패하라는 거야. 여행 갔다 와서 또 실패할 거를 해. 근데 걔가 20번 시도를 하면 하나를 대박을 터뜨리는 거야. 왜? 자기는 실패해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막 해버려. 막 창의성이 막 나와버려. 구글 아마존은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를 키운 건 실패 DNA라고. 자, 그런데, 자, 통소평 융복합 인재
보시면 8번에 강력한 실패의 경우. 강렬한 실패의 경우. 여러분, 근데 주로 엄마들의 그 자녀를 케어하는 방식도 진화생물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기 코모도 섬에 가면은 코모도 도마뱀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공룡 엄청나게 큰. 걔네들이 애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애는 그냥 딱 물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코모도 도마뱀이, 큰 도마뱀이라든가 맹수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그 독수리. 옛날에는 원시 부족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뿅아리를 솔개가 채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자주 봤거든요, 어렸을 때. 네. 마당에서 놀고 있는 뿅아리를 솔개가 딱 채가요. 그러면 엄마 닭이 한 10m 뛰어오르죠. 자기 그 뿅아리 뺏으려고. 그럼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맹수가 채가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게 엄마들의 DNA에 깊이 각인돼 있어요. 근데 DNA라는 것은 여자로 태어나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면은 암컷 동물들이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납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물론 중성도 있지만은,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수컷 동물들이 겪어왔던 그 트라우마에 입력된 DNA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크고 여자는 여자답게 크는 거거든요. 여성들은 암컷 동물들이 느껴왔던 트라우마, 내가 한눈 팔면 내 새끼를 뭐가 채갈지 모른다는 이 트라우마가 엄마들의 깊은 뼛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까 연어가 열심히 헤엄치지 않으면은 퇴보한다 그랬죠. 인간이 인간이고자, 엄마도 인간이잖아요. 엄마가 인간이고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엄마는 엄마로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로 끝나냐? 동물적 엄마로 끝나거든요. 엄마가 짐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짐승 같은 엄마의 아주 보편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내 자식은 실패하면 안 돼. 이 강박관념이 너무 강합니다. 내 자식은 어디 가서 뭐 왕따다 가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게 조금 동물 암컷들의 트라우마가 인간화되면서 조금 바뀌어요, 그게. 바뀌는데 핵심은 뭐냐면 경쟁에서 뒤처지면 죽더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어. 살려서 이 애가 또 장가가고 해서 손자를 낳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면 안 돼라는 것에 딱 빠져서 과도한 실패의 환상을 갖게 됩니다. 과도한 실패의 환상.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지금 애들이요, 취업 안 하고 불행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면 부모 세대 어렸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그쵸. 물론 지금도 이제 먹을 게 없는 청년들이 좀 있긴 해요. 지금 막 생계형 범죄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건 지금 좀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 먹을 게 풍부합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들은 그 현재 자기 레벨, 그 행복의 로또 복권을 당첨하면 딱 2주 동안 기쁘대요. 2주 후에는 자기는 이미 그 몇십억 가진 사람인 거예요. 몇십억 가진 게 내 행복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그 내 재산인데.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야. 그 다음을 이제. 나 이제 몇십억 가졌으니까, 15억 당첨됐으니까 세금 빼고 10억 지금 생겼으니까 이 다음에 나는 뭘로 행복하지? 이렇게 되게 인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더 행복의 적응이라고 그러던가, 수능이라고 그러던가, 어쨌건 평균화라 그래. 평균화돼 버려, 행복도가. 아무리 기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뭐냐면은 소유 충동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면 가진 대로 그게 평준화가 돼버려요. 나는 이미 그 레벨에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가지면 또 그 레벨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기 자식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공포가 전수가 돼버려요. 공포. 그 상실 또는 돈이 없다라는 공포 막 이런 것들이 그 전수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그 실패 DNA처럼 그 미국의 그 혁신적인 기업의 실패 DNA인 것처럼 실패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보너스를 쳐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 가진 그 약점인 그 공포심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인간이 가진 그 공포심을 딱 제거하는 순간 얘는 두뇌가 도파민이 나오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두뇌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체 부하 직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CEO가. 공포를 없앰으로써. 근데 그 공포 DNA, 공포가 인간이 느껴질 때 드디어 이제 뇌가 좀 봐야 되겠다. 뇌가. 공포가 느껴지면은 이 인간의 두뇌 중에서 여기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 아몬드라는 뜻이 아무튼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건데 이 편도체가 진화생물학적으로 모든 공포적인 상황을 우선적으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두뇌에서. 그런데 인간의 두뇌가 우리가 생존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존을 해왔냐면은 늘 맹수로부터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잉글리시로 스트로크를 한다고 해요. 막 생존투쟁을 해왔거든요. 생존투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생존투쟁을 할 때하고 안전할 때를 인간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두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안전지대라고 느꼈을 때 이 테두리가 이 밖엔 최소한 호랑이 정도는 없다라고 느꼈을 때 자유롭게 모험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명이 발달한 그 고대 문명의 특성이 있어요. 뭐 이집트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뭐 문명이 발달한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은요. 그 국가는 도시국가인데 맹수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한 2m 되는 벽이 그 전체 도시에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호랑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 또 뾰족뾰족 해가지고 맹수가 거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뱀은 들어오겠지만 뱀 정도는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어린애들도 뱀 잡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뱀 정도는 제거하니까. 근데 호랑이 안 됐잖아요. 호랑이 늑대 안 되잖아요. 호랑이 늑대가 안 들어오는 울타리를 딱 쳐놔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도시국가 내에서는요. 이제는 맹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무서워지는 거지.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지. 맹수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선의의 경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자기가 목숨을 잃을 거라는 공포심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량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노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꼭 노는 애들이 문명을 굉장히 재밌게 또 만들어요. 거기서 또 창의력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발명품의 원리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러가 노는 사람이 몰입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쓴 요한 하이징어가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명은 놀이에서 출발했다. 놀이에서. 여러분 옆에 호랑이가 있는데 놀 수 있어요? 그죠? 자,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호랑이라고 인식됐을 때 그 아이의 두뇌는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겠어요? 놀 줄 모르는 애가 되버립니다. 못 노는 애가 되버려요. 그래서 못 노는 애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 눈치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면접을 보는데
경쟁률이 센 대안학교가 있어요. 인가받은 대안학교. 이유학교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여기가 수석? 분당? 과천? 아무튼 정확히 그 부분인데 예전에 거기 1박 2일 동안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면접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면접을 했어요.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뭐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학교에서. 그 애들을 3대 1이거든요. 2명 떨어뜨리고 1명을 뽑아요. 자, 면접관이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자녀가 옆에 있는 부모를 의식하는가 의식하지 않는가를 민감하게 봅니다. 민감하게 봐요. 무슨 얘기야? 검증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자꾸. 검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대답을. 근데 자기 대답을 자기 스스로 바로 맞받아치고 부모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뭐 그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가 그런 애냐? 부모가 그 자식을 늘 친구로 대했던 가정이죠. 친구. 동등한 입장. 회의할 때도 자식들한테 한 표를 그대로 주고. 그럼 대답을 할 때 엄마를 살짝 본 다음에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답 제시형 엄마였어. 그러면 그 면접 볼 때 뭐 질문이 딱 오면은 살짝 눈치를 보는 거야, 얘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안 뽑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내면하고 직접 연결되는 인간이 아니면 창의성이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뽑는 겁니다. 왜? 걔를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안학교에서는 왜 그런 애들을 뽑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기업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구글들이 찻잔 속에 폭풍일 때 몇몇 창조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위대한 기업들이 다 망하고 그 새로 신생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됐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이 창의성인 거예요. 기준이.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 명문대에서부터 대학생을 뽑을 때 여러분 특히 공과대학이 그게 심한데요. 공과대학은요 교수 평점 매길 때 자기 제자들 취업률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르친 애가 취업을 못하면은요 교수 평점에서 잘려서 자기가 승진을 못하고 심지어 교수 직위까지 위험해요. 그 공과대학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음미대학은 조금 이렇게 왜 음악미술은 취직 안 해도 그냥 넘어가죠. 인문계 같은 데는 그죠.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여기 졸업하면. 근데 이제 공과대학 같은 데는 안 그렇거든요.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수의 운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MIT라든가 이런 그쪽 미국 대학에서부터 뽑는 기준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적이 좋은 애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면접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면접 시간이 뭐 2, 3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면접 시간이 현재 웬만한 대학 면접 시간이 40분 넘어요. 예전에 2, 3분이었다니까요. 왜? 성적만 보면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의 눈빛이라든가 이런 걸 볼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냥 취직 잘했거든. 그 명문대 나왔다고 그냥 뽑아줬거든요. 경제 성장기에는. 근데 이 IMF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렇게 안 뽑아줘요. 얘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인가를 걱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게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자기들하고 동질적인 인간들을 뽑았어. 거기서는.
원래 걔네들이 놀기 좋아하고 창의적인 인간들이니까 나랑 잘 놀 수 있는 애를 뽑는 거야. 처음에 동업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죽이 잘 맞아야 돼. 이렇게 호흡이. 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걸 또 깨닫기 시작해요.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빈틈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 취직시키는 게 달라지냐면 다양성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나온 게 창의 인성인데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개성도 있어야 되게 된 거예요. 그게 유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유행이 바뀐 게 드디어 한국에도 들어온 겁니다. 거의 한 15년 전에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학에서는 면접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뭘 본다고요? 눈빛을 본다고. 눈빛을. 그 학생의 눈빛을 본다고. 그래서 면접관이 얘기하는데 대기업 면접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뽑느냐 봤더니 나는 이런 눈빛은 자르고 이런 눈빛은 뽑는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응? 그래서 잘리는 지원자들의 그 눈에선 뭐가 보이고 합격하는 지원자들의 눈에선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궁금하죠? 제 유튜브 강의 들은 사람 다 아는데 합격한 사람들의 눈에서는 개똥철학이 보인대요. 개똥철학.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왠지 모를 자신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애한테. 자신감. 다시 아까 그 김용씨 그 통소평 인재 한번 보면서 크고 이상적인 꿈과 목표, 믿고 맡기는 부모 이거 두 가지가 결합되면 뭐예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믿어주고 있고 자기는 이상이 커. 그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흥미와 재능을 일찍 했고 10대에 자기가 또 한가닥 했어. 자신감이 엄청나죠. 이런 애들이 요즘의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요즘 대기업에.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회사 활동을 하면서 또 성장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재미로 전공을 또 선택하네. 재미로 전공을 선택해야지 뭐가 되냐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어요. 면접을. 그 서울대인가 상산고 출신이 그 딱 한마디 때문에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성적이 좋은 애가. 그 상산고 선생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아주 친한 형님이 있거든. 얘가 영어 점수가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영어 인터뷰도 막 가능하고 너무너무 얘가 막 영어를 잘해요. 근데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너 왜 처음에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얘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야. 바보같이.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탈락이에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입니다. 5번. 재미로 전공을 선택하기. 그러니까 뭔가 재미로 자기가 즐거워서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애가 아니면 걔도 창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불합격시켜버려요. 면접 때 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면접 때 예전에 이런 사례 있었어요. 부모가 대신 봉사활동 했는데 야 이거 내가 봉사활동 했으니까 대충 이게 이렇게 가서 대답을 하면 돼. 그러고서 이제 봉사활동 시간을 얘한테 이제 또 학교에서도 조작을 해줘요. 봉사활동을 또 이제 명문대 많이 보내려고 늘려가지고 또 엄마의 봉사 경험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딱 짜고 간 거야. 이제 면접을 볼 때 그거 들통나요. 들통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면접관들이. 뻥튀기 시킨다는 거야. 그 자소서에 그 체험 뻥튀기가 있어요. 체험 뻥튀기. 그래서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체험은 어떤 걸 뻥튀기 시킨다. 어떤 체험은 어떤 걸 뻥튀기 시킨다. 어떤 걸 과장한다가 이미 통계가 다 나와 있어. 속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조금이라도 속이는 순간 또 탈락이에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쟁이는 뽑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요즘에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1등급인데 수능도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 의대 떨어진 애도 있어요. 걔도 그 면접 때 그 대답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연대 의대 갔을 겁니다. 그 친구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일수록요 아주 면밀하게 면접을 봅니다. 아주 사소한 눈빛 하나까지 놓치지를 않아요. 좋은 대학일수록. 서울대 산디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 그 학원에서 미술학원에서 서울대 산디과 1차 합격을 3명이나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1차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00명. 24명 뽑는데.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 80배. 80배가 지원을 해서 1차 합격생이 뭐야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10배수 정도. 그죠? 뽑아서 이제 3배수구나. 3명 중에 1명 뽑으니까 3배수면은 거의 그쵸. 한 80명이죠. 3배수니까. 그 정도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5명 곱하기 3 하면 한 7, 80명. 거기 1차 합격하는 것 봐도 어마어마하대요. 학원의 경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떨어지고 1명만 합격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면접 보러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면접 보고 나오면 이쪽에서 대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돌발 질문이 나오는지 얘네들이 몰라.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 질문이 뭐였냐면 너가 외계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외계인이 한국말을 할 수 있다면 맨 처음 질문은 무엇이며 너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질문이었어. 바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외계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외계인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 그럼 당신은 그 외계인한테 무엇을 물어볼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가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늘 상상을 해요. 즉,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노는 애들은 돌발 질문에 엄청 강합니다. 그런 질문들에 강해요. 당황하지를 않아요. 그런 상상 예전에 해봤거든. 이미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야.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 이미 풀어봤어. 그 상상 굉장히 뭐 수십 번 해봤어. 상상으로 놀아보낸 거예요. 내가. 걔는 바로 합격합니다. 머뭇거리진 않아요. 근데 돌발 질문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교과서에는 절대 없는 질문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대학 교수들이 돌발 질문을 하냐, 신입생을 뽑을 때. 교과서에 있는 거는요, 누구나 잘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해버렸네. 인공지능 텍스트를 1초에 800만 권을 읽는데 한 번만 읽어도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교과서를 기본기와 교과서는 좀 의미 좀 틀릴 때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기본기라는 게 그 어떤 거냐면은 생각의 유연성이 기본기예요. 요즘에는. 생각이 유연하지 않으면 얘는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놀이에서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집안이 이렇게 같이 노는 분위기냐 아니면 뭔가 내가 가르치는 분위기냐 관리 감독하는 분위기냐의 문제죠. 관리 감독 분위기냐 같이 노는 분위기냐 그 집안이. 여기 뭐 관련된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7번 계산보다 행동을 먼저 하기. 이게 뭐죠? 이거 놀이잖아 이거. 그죠? 계산하고 행동을 하라고 보통 엄마들이 시키거든요. 야, 내가 계산해봤을 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 엄마가 보기 아빠가 보기에 엄마 아빠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말이야.
너 그거 지금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폭넓고 남다른 경험에 뭐 이런 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부모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은 1시간 한 50분 정도는 논스톱으로 갈게요. 그리고서 조금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지금 30분만 더 하면 1시간 50분이에요. 이게 1번을 보세요. 1번. 이 책의 1번 엄마부터 예체능 시간이 있는 꿈꾸는 여고생 되기예요. 왜? 그게 전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삶에 꿈이 없으면 그 꿈이 없는 게 애들한테 전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면은 손자들이 더 많거든요. 자식하고 손자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 더 많아. 할머니는 더 많은 거예요. 2번 아이에게 왜 사과하는 부모가 돼야 되냐면은 미안해 고마워를 왜 많이 했냐. 이거를 자꾸 해야만이 부모를 친구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얘가. 왜? 미안해 고마워는 친구끼리 하는 용어거든요.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권위가 있는 부모는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자식들한테.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해. 당연하죠. 그 있잖아요. 이 책에 두뇌 사용 설명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가 의대 나온 집에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자꾸 도벽이 생긴 거야. 아빠 물건을 자꾸 훔치고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의대 나왔으니 얼마나 공부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딱 판단을 한 게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너무 완벽해서 질렸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대요. 특히 그 아빠가 그 의학계에서 굉장한 의사인가 봐요. 막 해외에서도 알아주고. 특히 아빠한테 질렸대. 아빠가 너무 공부를 잘한데다가 막 너무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내리냐면 아빠한테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라고 처방을 내는 거예요. 집에서 가벼운 실수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하고 실수한 다음에 아들한테 아빠가 실수했네. 미안해. 이거를 계속 하라고 시킵니다. 딱 처방이 됩니다. 이 애가 완벽한 줄만 알았던 아빠가 집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빠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까지 갔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실수하니까 아빠가 얘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 안 하다가. 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아빠를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니까. 친구가 아니라 신이야, 신. 부모가. 내가 어떻게 감히 신에게 범접을 해? 근데 그런 어떤 굉장히 모범생 부모님들은 의도적으로 더 실수를 해야지 그게 더 자녀한테. 그래야지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실수를 해야지. 그래야 친구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가족 내 대화 자체가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 심각한 어떤 상담이나 진로지도 뭐 이렇게 컨설팅 자꾸 컨설팅을 하잖아. 부모가 자녀한테. 그죠? 이게 컨설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식탁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풍경들을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 특히 외국 영화를 보면 식탁에서 그 자식하고 부모가 나누는 대화가 되게 친구 같죠. 근데 참 우리나라는 존댓말 때문에 이게 참 폐해가 커요.
어떻게 존댓말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층 사회잖아요. 반말하면 되게 좀 막 쌈나잖아. 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계층 구조가, 계급을 느끼는 구조가, 그러니까 예전에 괌에서 칼기가 추락했을 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그걸 폭로를 합니다. 한국 칼기가 추락한 이유 해가지고 책에다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 한국 칼기가 왜 사고가 났는지가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 때문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장하고 부기장이 있는데 부기장이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번인가 항의를 합니다. 근데 기장이 권위가 세잖아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딱 2번 하니까 부기장이 못 대들어. 근데 부기장이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지. 비행기를 이렇게 간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기장이 기장을 주먹을 한 대 팍 치고 자기가 이걸 잡았으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기장한테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추락해버리죠. 네. 그게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대화 내용. 그래서 칼기가 사고가 난 이유는 한국의 계층 구조와 권위주의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책에다가. 그래도 그게 또 창의성을 억압하고 신입사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틀어막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들에서 좋아, 우리는 계층을 없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짐, 탐, 이렇게 제인 해가지고 영어 별명을 붙이게끔 한 거예요. 브라운, 응? 이렇게 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될게요? 너무 웃긴 장면이 벌어집니다. 저 브라운님 이거 좀 결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제인인데 미국식은 브라운 이래야 되거든요. 그 여기는 제인 이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브라운님 이러고 여기서는 제인 이러는 거야. 님자를 붙여 님자를. 그게 그 마인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바꾼다고 창의력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 기업에 실패했습니다. 그거 아마 철회했을 거야. 별명을 붙여도 똑같더라는 거야. 안 돼. 안 바뀌어. 이 존댓말이 있는 이 구조 때문에. 계층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아이에게 사과하는 부모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일부러 실수하고 일부러 사과해야 되고 일부러 허점을 보여야 되고 그럼 애가 편해지거든요. 부모가 편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4번도 중요하고 5번도 중요하고 저기 지금 초등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의식이 돼서 아니야 초등학생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생 엄마 들으라는 얘기니까 애는 깨울 필요 없어요. 애는 그냥 자도 돼. 책 선물 가니까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 선물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기 5번 하고요. 학교 상담 시 자식 걱정 말고 칭찬하기. 로젠탈 효과. 이 5번하고 아까 그 통수평 인재 키우기에 1번이 통하죠. 1번이 아까 기억나세요? 믿고 맡기는 부모였어요. 믿고 맡기는 부모. 믿고 맡기는 부모. 그리고 좀 전에 5번은 학교에 가서 그 담임 선생님 만났을 때 우리 애는요 뭐가 어떻고요 뭐가 어때서 참 걱정이 돼요 선생님 잘 부탁해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역효과가 난답니다. 아세요? 역효과가 나. 선생이 부모가 학교에 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면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자기도 모르게 그 태도가 나와. 걔를 만날 때.
즉 엄마가 골치 아프다고 걱정거리라고 이런 걸 못한다고 얘기했던 애야 얘는. 쉽게 봐요. 더 사랑을 못 느껴요. 그 선생한테. 이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상담할 때 자기의 칭찬만 해주고 나오면 돼요. 단점을 숨겨 그냥. 왜? 어차피 남남이에요. 걔가 이모가 아니거든. 우리의 이모가 아니야. 우리의 이모한테는 그 얘기를 해도 돼. 친이모한테는. 얘가 이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줘. 학교 선생님 굵직한 것만 기억해요. 굵직한 거. 굵직한 거 뭐죠? 아, 얘는 문제야. 그것만 기억에 남아. 그 엄마가 와서 상담하고 딱 하면은 남는 게 문제야, 얘는. 골치 아프네. 거리를 둬야지.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근데 그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시죠? 선생이 옆에 왔는데 그 기운이 느껴져요, 얘한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욕을 하고 갔어, 상담할 때. 그럼 선생이 그렇게 딱 인식을 했어. 선생이 그 애 옆에 가면은 그 애가 그 선생의 마음속을 느껴버려. 학교에서 계속 이상하게 자존심이 낮아져. 그러니까 자존심. 그래서 그 현명한 부모 한 분 계시잖아요. 낸시 여사라고 에디슨 자퇴시킨 사람. 선생이 우리 애를 욕하니까 바로 우리 애를 폄하하니까 바로 자퇴시켜버리잖아.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길 가르칠게요. 당신한테 맡길 수가 없군요. 자퇴시켜버리잖아요. 어쨌건 성공시켰죠. 네. 그래서 애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는 얘기가요. 다 맞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 맞습니다. 상당 부분.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이끌림의 법칙이라든지 관찰자 효과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칭 해가지고 양자물리학이나 해서 자기 잠재의식이 바라보는 대로 그 세상이 자기한테 맞춰주는 방식으로 영화처럼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로젠탈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면 그 두려울 일하고 걱정될 일이 계속 일어나요. 자식한테. 그게 이끌림의 법칙의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자기 뼛속 깊이 있는 잠재된 공포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네. 인생이 계속 안 풀려. 내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자식이 인생이 계속 안 풀려. 안 믿으면 자식을. 이게 평행우주론인데 제가 요즘에 그 이제 평행우주론을 점점 더 믿기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하루에 100억 이상을 버는 화가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그러면 뭐 연매출 4조에서 5조 정도. 100억 이상이니까요. 연매출 4, 5조 정도 되는 화가가 될 거다. 근데 예전에 제가 평행우주론을 몰랐을 때는 전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깨달음이 오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을 때는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1학년 때 유도가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씨름이라든가 유도를 이렇게 유도 시간에 씨름을 시킨다거나 했어요. 재미로. 근데 제 머릿속으로 제가 이렇게 체구는 작지만 힘이 약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팔씨름하면 애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전교생 3등 안에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kg 되는 애들하고 팔씨름이 비등비등할 정도로 셌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이 이제 그 단위별 근력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얕잡아 보지만 사실은 힘이 있는데 딱 씨름을 할 때 뒤집기가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머리가 뱃속으로 딱 들어갔어. 뒤집기가 가능한
그 순간 타이밍이 딱 왔어요. 지금 내가 힘을 쓰면 내가 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제가 당했죠. 얘가 딱 끌어당기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상황에서는 뒤집기 하느냐 아니면 내가 무릎 꿇느냐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뒤집기를 해버리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왜?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누르느냐 뒤집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결국 딱 지게 됐죠. 그런데 평행우주론을 공부해보니까 이 우주에는 내가 지는 우주가 있고 이기는 우주가 있어요. 네, 지는 우주가 이기는 우주가 있는데 네, 시간은 아니고 1시간 50분 안 됐네. 15분만 50분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거 좀 나쁜 데 쓰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기는 우주가 있으면은 내가 지는 우주도 탄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우주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거든요. 균형을 잘 맞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부자가 되는 하나의 삶이 있으면은 내가 거지와 왕자와 거지처럼 거지로 사는 내가 있는 우주도 동시에 생성이 돼요.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나의 체험 중에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체험하면서 사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현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평행우주론인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구운몽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성진이가 그 팔선녀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딱 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현세로 이렇게 그게 꿈인데 현세에서 그 8명의 여자들이랑 이렇게 사는 게 인생으로 펼쳐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또 꿈이야. 예. 그런 것처럼 그 구운몽 이야기처럼 평행우주는 한순간에 딱 건너면은요 나하고 상대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다중우주로는 이겁니다. 내가 A를 선택하는 나의 삶과 B를 선택하는 삶이 동시에 펼쳐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나갈 때 내가 이렇게 미장원에 들렸다 나가면은 결혼을 하는 거고 미장원에 안 들리면은 퇴짜 맞는 거고 뭐 그러면은 미장원을 한번 갔다가 데이트한 나의 인생하고 미장원을 안 갔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흔히 알려진 다중우주론입니다. 평행우주론.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데 그 두 인생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나는 그 인생을 사는 거고 여기 있는 나는 그 인생을 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나가 나인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나야. 이게 다중우주론이에요. 나는 나를 느끼는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평행우주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면 역할이 수시로 바뀝니다. 저 사람이 나일 수 있고 막 이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그 재범무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불교 이론 중에서. 재범무화 재행무상. 석가모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그 평행우주를 본 거라고요. 그래서 재범무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현재 나라고 느끼는 내가 있는데 실제로 깊은 우주를 들어가 보니까 잠시 나라고 느낄 뿐이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뒤바뀌어 있고 난리야. 이게 자기가 없어 보니까. 자기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뿐인 거예요. 순간이.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재범무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평행우주를 공부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이 그럼 우주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봤더니 신은 자기 자신을 무수히 쪼개서 수많은 캐릭터를 만듭니다. 아바타를 만들어요. 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했더니 자기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이 하는 말이 대답이. 난 지루하다 이거야. 내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대. 전지전능한 게.
그래서 나는 나보다 좀 무식하고 못생기고 장애가 있고 뭐 멍청하고 IQ가 낮은 나 자신을 창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개성들을 창조해서 뭐 이런 개성을 가진 그 삶도 내가 체험하고 싶고 이런 것도 뭐 이쁘게도 살아보고 싶고 추녀로도 살아보고 싶고 그죠? 키 큰 남자로도 살아보고 싶고 키 작은 남자로도 살아보고 싶고 이게 신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는데 불공평하지가 않대요. 정확하게 그걸 카르마라고 그러죠. 그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강의가 너무 좀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니까 자꾸 제가 이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이왕 나온 거 카르마까지 가봅시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수를 뒀어, 살면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가 느끼기에도 못 느껴도 마찬가지인데 느끼기에도 좀 신뢰를 했어. 그리고 폭력을 가했어. 그러면은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영혼은 그때 뭘 느끼냐면은 나한테 폭력을 당하는 저놈은 어떤 느낌일까? 이 생각이 든대요. 마루타 있죠, 마루타. 고문할 때. 고문 이근한 고문 경관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막 고문하고 막 손톱을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잖아. 없는데 막 바늘로 손톱을 찌르는 막 고문을 하는 거. 고문 기술자야. 자기는 고문 기술자야. 근데 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든대요. 얘는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는 너무 놀랍게도 한 번 궁금해했던 거는 반드시 체험하게 만든대요. 반드시. 근데 그건 우주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그거를 못 견디도록 갈망한답니다. 갈망한대요.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그래서 그 인생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는 인과응보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지 막 염라대왕 나오고 신과 함께 막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원하게 된답니다. 자기가 어떤 무리수를 두게 되면 그 무리수를 당하는 대상의 느낌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해했던 만큼 정확하게 돌려받게 돼요. 그게 궁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증 때문에. 그걸 상상한 순간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신의 세계는 그 체험이 훨씬 빨라요. 빠른데 이 생에서는 그 못된 놈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저런 놈들은 왜 귀신도 안 잡아가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안 당할 것 같지만 다른 우주에서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왠지 기쁘지가 않아. 남들한테 해코지라고 사는. 왜 또 다른 자기는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고 있거든. 저 다른 우주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는 같은 모습으로. 네. 왠지 마음이 안 기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뭐냐면은, 신은 인간에게 굉장히 너그러운 선택권을 줬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삶을 마음껏 체험하게끔 하는 게 원래 이 우주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성의 법칙을 만들려고 또 보니까 상대성의 원리라는 것이 없이는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지가 안 돼서 선이 있으면 악이 존재하게 되고 막 그 상대성, 이렇게 반대가 꼭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극이 없으면 마이너스 극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그 다양성을 펼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도. 그러니까 신도 우주 원리에 지배를 당합니다. 신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우주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성 원리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인생을 기쁘게만 살면은 그러면은 그 언젠가는 내가 그러면 슬픔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냐?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장치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장치라고 볼 수도 없어요. 뭐냐면은 상상과 현실은 같은 거다라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장치라고 표현을 할게요. 장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학 작품을 보면서요, 문학 작품의 최종 목적을 어떤 문학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 작품의 최종 목표는 용서다. 문학 작품을 보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되게 많이 나오고 요즘에, 그죠?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그 작품을 면밀히 읽어보니까 얘가 그 남자랑 그 유부남이랑 사랑에 빠진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작품을 읽어보니까. 네. 그 얘가 용서가 되네? 용서가 돼. 그러면 상상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죠.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인과응보가 그걸로 끝난답니다. 아시겠죠? 상상과 현실은 같다. 그걸로 인과응보가 카르마가 해소돼 버리는 거야. 그 문학작품을 보면서 그 실수투성이의 인생과 그 인생을 보면서 자기가 공감을 해주고 동정심을 느낀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는 저런 비슷한 캐릭터를 내가 막 욕했는데, 실제로 내 옆에 그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내가 막 욕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런데 자기가 어느덧 나이가 들고 그 시어머니 역할로 나오는, 예를 들어 엄마가 뿔났다든가 뭐 이런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 그러면서 그때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카르마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상상력까지 왔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직접 가난을 체험을 했지만 정말 재밌게도 이겁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됐다고도 빨리 망해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 우주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주가 상대적이라며. 너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살면은 언젠가 너는 못 살아야 되고, 언젠가 너는 다음 생에는 거지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모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학작품, 인문학 공부를 통한 다양한 상상력, 그리고 또는 체험, 그리고 그 체험에서 느끼는 어떤 공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어느 순간 부자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져야 되는 카르마가 사라져요. 그게. 그래서 선업을 쌓으면은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운명이라는 게,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게 그게 카르마예요. 카르마의 칼날을 자기가 띄고 나오는 겁니다. 굴절돼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의 모든 어떤 핵심은 뭐냐면 감동이에요. 그래서 감동. 공감과 감동이 없는 공부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수학자는요, 그 숫자에서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정말 뛰어난 과학자는 노벨상 받은 노벨 생리대학상 받은 어떤 그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는 연구가 잘 안 될 때는 분자하고 원자를 연구 무대의 등장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분자하고 원자한테 말을 건대. 야, 너는 왜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니? 이러면서. 물질의 세계를 인간이라고 의인화해가지고 자꾸 대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자와 분자가 자기한테 답을 해준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실제로 미시 세계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와 분자도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치유의 기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라든가 그 분자들 있죠. 걔네들에게 우리가 딱 공감을 하잖아요. 스스로 사라져요. 진짜 공감을 하네요. 한 3일 만에 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이먼튼 암센터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암을 가장 잘 치료하는 두 군데가 있어요. MD 앤더슨하고 사이먼튼 암센터인데 MD 앤더슨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잘 치료하고 사이먼튼 암센터는 심리적인 치료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쨌건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뭐랄까 내 몸이 말하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건강과 소통을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거기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한 게 뭐냐면은 1차적인 심리치료가 뭐냐면은 암을 적대시하면 암이 낫지 않는다. 암을 적대시하면 암이 낫지 않는다. 계속 전이 돼버려요. 암세포를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고 야, 넌 어쩌다 그렇게 암세포가 됐니? 뭐 저산소증하고 뭐 온도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낮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자기 세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암세포한테 말을 걸면서 참 고생이 많다 너도 이렇게 하면서